산을 좋아하신 분, 이 책 에베레스트 오르실 분, 이 책 설악산 지리산 가실 분, 이 책 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존 크라카우어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입니다. 원전은 1997년에 나왔는데 한글 번역본은 10년 뒤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고 2025년 2월에 개정 정보판이 나왔습니다. 기자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이기도 한 존 크라카우어가 그 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참사자 관련해서 냉정한 기록, 냉철한 평가가 기록이 돼서 훗날에 같이 올랐던 사람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책은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조난 사건에 대한 리포트는 아니고 에베레스트의 발견과 최초의 정복되기 전 그 이후의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 산행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덕분에 이제 산악인은 굳이 에베레스트가 아니더라도 조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유로 해서 참사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산행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영화도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팔과 티벳, 그 인도와 중국 사람들은 이 에베레스트를 원래 초모락마 또는 사마르가타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땅으로 분류를 했는데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된 이후에 참된 알피니즘을 추구하던 이런 신성스러운 산이 최근에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경고도 이 책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어느새 관광, 돈만 있으면, 돈만 내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유원지 같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냉철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레스트 등반 시스템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이 작가팀이 이제 취재를 하러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와 등반 과정을 알아보러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2007년 이제 그 한글판 번역이 나온 이후로 산악인들 사이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소리 소문 없이 이 책은 광범위하게 읽혀졌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때 이 책을 읽었는데 어느새 그 산악인 필독서로 인정을 받아서 이 희박한 공기 속으로 인투 틴에어는 2025년에 이제 다시 리뉴얼을 합니다. 책의 표지도 바뀌고 못다한 말들을 담아가지고 개정 정보판이 발행되게 됐습니다. 저자 존 크라카우어는 1996년에 그 아웃사이드라는 잡지에서 작가를 네팔로 보내가지고 등반 가이드가 딸린 상업 등반대 일원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머물면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발하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 로브 홀이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유명한 가이드 인솔대의 등반 대장이죠. 그 등반대의 일원이 돼서 1996년 5월 10일 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대가가 혹독했죠. 정상에 이제 도전했던 대원들 중 등반대장 로브 호를 포함해서 4명이 실종 사망했고 하산하는 과정에서도 8명이 실종 또는 사망해서 총 1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그 달이 가기 전에 추가로 무려 1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저자는 사실은 뭐 트라우마가 심각했겠죠. 잊고 살고 싶었지만 그 등반으로 일어난 사고에 의해서 삶 자체가 이제 뒤틀렸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면에 이제 제약이 없이 면밀하게 추적하고 기록한 일을 더없이 중요하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책은 총 22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1장에서 이제 짤막한 등정에 대한 그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1장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가게 된 과정, 캠프 1, 캠프 2, 캠프 3, 4까지 하고 정상에 등정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버틀렉이 걸렸다가 하산하는 과정에 태풍을 만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서로 간의 기억이 어긋난 부분들도 다시 짜맞추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파헤쳐가고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책이 나온 것입니다. 간략한 등정 일정을 보면 이제 5월 6일 날 4시 반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출발합니다. 정상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월 7일 날 캠프 2에 도착을 합니다. 캠프 2에서 이제 하루를 쉬면서 휴식을 하죠. 5월 8일 날 홀 팀하고 이제 피셔 팀이 동반 등반을 하게 되는데 캠프2를 출발해서 이제 로체 사면을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죠. 등반하는 사람이 한 번에 많을 경우에는 좀 심각한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그 딜레이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늦추고 올라가는 시간은 하산하는 시간을 늦춰서 밤이 오면 조난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 정상에는 무조건 1시에서 2시 사이에 반드시 하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는 늦게 올라오고 늦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5월 9일 하루만 해도 텐트에서 총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바람이 강풍이 불었었는데 오후 7시에 갑자기 바람이 딱 하고 멈춥니다. 기온도 영하 18도밖에 안 되고 정상에 오르기에는 가장 최적의 날씨였다고 하죠. 그래서 오후 11시 반에 산수 마스크하고 이제 헤드램프를 켜고
정상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전진합니다. 무려 33명이 이제 처음에 등반을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50명으로 늘어나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막 팀도 꼬이고 부상자가 나오고 탈진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라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5월 10일 3시 45분에 이제 정상을 향해서 로브홀의 팀과 마운틴 매드니스의 팀, 타이완 팀이 세 팀이 서로 이제 섞여가지고 긴 대열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전 5시 반에 이제 동남쪽 발코니에 도착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후 1시까지는 정상을 등정을 해야 되고 적어도 늦어도 2시에는 하산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 사우스콜 지대의 생존은 시간과의 그 각박한 다툼입니다. 시간과의 다툼은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낮에 등반을 마치는 거죠. 앞이 보여야 등반과 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8000m급에서 밤에는 헤드랜턴을 끼고 다닌다고 하지만 루트 파인딩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노는 가지고 있는 보조산소의 이제 양인데 3kg짜리 2개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이 정상 등정에 필요한 시간, 내려오는 시간을 맞춰야 캠프포에 있는 예비 탱크를 하나 들고 이제 기존에 2개를 다 썼으니까 예비 보조산소통을 들고 그걸 끼고 하산을 해서 베이스 캠프까지 차곡차곡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간과의 투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어졌던 부분이 있고 갑작스럽게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많은 사람을 딜레이 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코니에 올라서 험한 지점에 이제 마지막 등반을 하려고 보니까 고정 로프, 픽스 로프가 있었는데 그 로프가 사라진 겁니다. 이번 시즌의 등반대 중에 먼저 2팀이 올라갔었는데 2팀 중에 한 팀은 솔로 등반이었기 때문에 픽스 로프를 치지 않고 바로 올라갔던 것이고 두 번째 등반대는 등반했던 사람들이 자일의 로프의 수요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단부에서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상단부에 쓸 수 있는 자일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픽스 로프가 설치 안 돼 있는 걸 발견하고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제 홀팀이 협의해가지고 셰르파의 대장인 사다를 포함해서 4명이 먼저 출발해서 고정 로프 작업을 지시를 하고 산행을 계속합니다. 오전 11시에 이제 사우스 서밋 바로 직전이죠. 정상 바로 밑인데 사우스 서밋에 도착하고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줄이 발생해가지고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돌만 던지면 그 돌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힐러리 스텝이 있었고 그 너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거든요. 5월 10일 오후 1시를 전후해서 작가는 정상에 섭니다. 문제는 다른 팀원들이 2시가 돼도 그 정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늦게 올라오기도 했고 탈진으로 하산하는 길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5월 12일 사우스코어를 떠나서 나오는데 들어갈 때 인원에 대비해서 11명, 인원이 6명이나 줄어있었던 겁니다. 1980년대에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7대6은 일반인들의 공략 대상이 됩니다. 1980년 초에 이제 그 사우스코어를 경유하는 동남능선을 100회 이상 이제 등정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비도 발달하고 먼저 갔다 온 사람의 경험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항공편도 도입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는 길도 쉬워졌고 그리고 셀파나 포터, 고속 포터들의 기술도 이제 축적이 되면서 기량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기량과 장비의 발전은 이제 지속적으로 등정하는 사람이 정상을 오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원정대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명예였거든요. 물론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에 오르는 과정은 오랜 수련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명예고 그 명예는 한 사람이 정상에 오를 경우에는 한 사람이 스타급 자리에 올라서서 일순간에 유명인사가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학교, 직장,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한 산악회 등에서 큰 명예로운 인물이 되는 그런 일련의 성인 만들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1985년 딕 베스라는 사람이 이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이후로 뭐 스키로 정상에 올라서 스키로 하강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전거로 자기 집 대문을 출발해 가지고 베이스캠프 앞에까지 와 가지고 거기서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순수하게 걸어서 물론 이제 배를 타는 구간이 있었겠죠. 걸어서 베이스캠프로 와서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서 걸어 내려와 가지고 걸어서 집에 간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예인병에 걸린 여성 한 명이 7대6 최고봉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 사람은 결국 실패했고 산후조리원으로 있는 다른 여성이 그 뒤에 성공을 했습니다. 1985년 에베레스트 오른 딕 베스는 산행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유전을 가지고 있었고 목장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재벌 사업가인 그 딕 베스는 굉장히 부유한 텍사스인이었죠. 50대에 이제 전문 산악인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 체력도 좋고 힘도 좋았겠죠. 모든 스포츠를 만능이었으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절대로 에베레스트 못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50대에 이제 전문 산악인의 길로 들었으면서 53살에 이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지고 7대륙 최고봉을 다 밟아보는 명예를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이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데이비드 브리셔즈라는 뛰어난 젊은 산악인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이드 앞에서 당겨주니까 길을 개척하고 장비를 놔주고 알루미늄 바를 이제 뭐 쿤부 빙하에 놓고 하니까 뭐 됐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딕 베스는 7대륙의 최고봉을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됐고, 매스컴과 산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뭐 이런 호재가 있나고 보도를 했을 거고, 산악계에서는 전문 산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자괴감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등산객, 그러니까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이제 충동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오게 된 겁니다. 덕분에 에베레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로 빠집니다. 7대륙 최고봉에 이제 등정을 시도한 다양한 사람들은 딕 베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있지만, 백만장자의 사국의 저명한 인사고 산악인인 샌드 피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성입니다. 1996년 세 번째 에베레스트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인데, 이번 그 등정에 팀원이 됐다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죠. 기필코 에베레스트를 올라 7대륙 최고봉을 반드시 등장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 생각을 접지 못해서 끝까지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 삶의 흔적을 조금 열어보면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요. 1996년에 이제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그녀는 93년에 가이드 등반대를 따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왔겠죠. 그 당시에는 9살 된 아들하고 유모까지 데리고 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다시 오죠. 북미 최고 산악인 4명하고 25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정상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알렉스 로우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이제 엄청난 보수를 주고 산행을 도와달라, 가이드 해달라. 산악계에서는 일명 뚜레박이라고 하는데, 끄집어 올려서 뚜레박을 우물에서 끄집어 올리듯이 정상에 올려달라는 계약을 이면적으로 한 것 같은 형태의 산행을 보여줍니다. 샌드 피트먼의 개인 가이드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이 산행에 실패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이제 최초의 7대륙 여성 등반은 산악인이자 조산원인 돌리 리페버에게 이 영광을 뺏기고 말았죠. 어쨌든 뭐 이 샌디 피트먼의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하지만 4명이 들어야 겨우 들 수 있는 더플백에 그 무겁고 맛있는 음식 잔뜩 들어있는 음식 재료를 베이스 캠프까지 날랐고, 텐트 안에는 개인이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포터블 텔레비전, 비디오, IBM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 디카, 녹음기, CD롬, 프린터는 물론이고 팩스에다가 태양열 전지판,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샌드 피트먼은 에베레스트 그 높은 곳에서도 귀족적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한 산악인이었습니다. 셀파가 매일 아침에 침낭을 펴고 저녁에 침낭을 깔아줬고, 신문과 잡지를 보면서 DHL 월드와이드에서 보내준 택배 박스를 이용해서 피트먼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피니즘보다는 자신은 7대륙을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되고 싶었다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산행의 흔적들을 보면 샌드 피트먼은 피셔팀 소속이었는데, 피셔팀 소속의 사다, 쉘파의 대장이죠. 사다 롭상 장부가 1m도 안 되는 짧은 로프에 연결해서 거의 허리에 끌고 가다시피 해서 앞에서 당기면서 정상까지 캠프 1, 캠프 2, 캠프 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힘이 드니까 로프를 풀었겠죠. 근데 이제 롭상의 이 헌신적인 가이드, 선등과 끌어주면 나중에 이제 2명 다 피로에 지쳐가지고, 극심한 피로에 그쳐가지고 2명 다 참사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일명 두레박 산행은 롭상과 샌디 2명 다 이제 이익이 공동이익이 있었습니다. 롭상은 이제 셰르파 영역에서 이제 유명해지고 싶고, 사다 했으니까 셰르파의 대장이었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7대륙 최고봉을 오르는 최소의 여성 등반가를 올려줬을 때 자기가 사다, 셰르파의 대장이었다라는 걸 듣고 싶었고, 당연히 샌디는 빠른 시일 내에 최초의 7대륙 최고봉을 오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겠죠. 하지만 이런 체력 소진은 나중에 이제 여러 겹겹이 쌓이는 여러 작은 잘못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임계치를 넘으면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 작은 사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상에 오르던 5월 10일 오후 2시 10분 샌드 피트먼이 마지막 곡에 나타났는데, 거기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일찍 탈진했다고 하면 하산해서 캠프 4나 캠프 3까지 내려가서 어찌 보면 안전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산소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샌디 피트먼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뒤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 오른 사람이 오후
3시 40분, 심지어는 4시에 정상에 올라오게 된 사람도 있는 거죠. 밑에서는 태풍급 눈보라가 정상을 향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몰랐던 거죠. 오후 6시 45분경 탈진한 사람이 속출하고 실종되는 사람, 캠프4, 캠프3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을 챙기던 셀퍼들도 정신이 없었고,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산소 부족하고 눈폭풍이 몰아닥치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화이트하우스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내 손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눈보라가 심하게 져서 완전히 하얀색으로, 스크린이 TV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을 감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 기운 있는 사람들은 힘과 장비를 모아가지고 구조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다음날 4시 반 동쪽 지평선에서 햇살이 오르는 시점, 동료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가이드 등반이라는 상업원정대의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과연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분들한테 정말 진정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듯이 상업등반대에 올라타가지고 카약을 저어가듯이 본인의 기본적인 체력이죠. 진정한 알피니즘의 개념이 흐려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사건을 두고 진정한 알피니즘이 또 싹트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한 번 더 뒤집어졌죠. 몇 년 전이죠. 2019년인데 6개월 6일 만에 8,000m가 넘는 14자를 한 명이 한 번에 올라버린 겁니다. 님스 프로자라는 사람인데 1983년생 네팔인입니다. 구루카로 군복무를 했을 정도로 정신력과 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체력이 대단하니까 6개월 만에 14자를 올랐겠죠. 근데 님스의 그 초고속 등반은 산악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알피니즘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산악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고소등반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직장에 2개월 이상 휴가를 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가족과 2달 동안 헤어져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두 가지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이제 난맥상을 고발하는 잡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잡지사인데요. 1995년 3월 아웃사이드 편집장이 존 크라우어에게 5일 뒤에 이제 출발 예정인 가이드 딸린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최근 널리 확산되는 에베레스트 상업화풍조와 그에 따르는 논란에 대한 이제 원고를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 잡지사는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는 말고 베이스 캠프에 머물면서 기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크라카우어는 이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사양을 하죠. 근데 이 기회가 오히려 존 크라카우어에는 기폭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담아왔던 산행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폭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편집자에게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1년의 시간을 주면 자기가 몸을 만들어 가지고 등반대에 소속돼 가지고 산행을 참석하겠다. 그래서 등반하기 위해서 괜찮은 상업 등반대를 추천을 해주고 65,000달러의 비용을 대주면 자기가 그때에 포함돼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1년의 과정을 리포트로 쓰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는 시점에서는 작가는 아웃사이드 잡지에서 이제 동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툭 던져본 건데, 이 아웃사이드 잡지에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행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오르고 이 산행의 모든 일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상업등반대는 뭐냐? 그 개념을 좀 알아볼까요? 상업등반대라는 것은 고계획근 등반계획 수립, 입산허가, 대원 구성, 쉘파 확보, 공동장비 수송, 베이스캠프 운영, 고도의 등반 지식, 루트 개척, 역량, 전제기프 구축, 산소 공급장치 정비, 하산, 철수, 의료지원, 숙소지원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개인 장비 몸만 챙겨가지고 올라가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짐도 옮겨주고 텐트도 쳐주고 밥까지 해주고 식사하고 나서 차까지 해주고 장비는 미리 올려놓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오로지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산에 오를 수 있는 기초 체력만 있으면은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 일종의 여행 가이드 같이 이제 여행의 즐거움을 두듯이 등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악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반대원도 뭐 일부 전문 산악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싼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일반인 65,000달러였거든요. 1996년입니다. 순수한 열정이나 자신의 극한 의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명세를 위한 고급 취미로 여기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 등반대건 아니건 모두 다 셀파에게
짐을 옮기는 것에 의지를 합니다. 가이드 서비스를 받는 상업 등반대는 개인 장비를 제외하고는 마경지 구축, 취사 장비, 루트 개척은 물론 일체의 짐도 옮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존 크라카워가 이제 같이 등반할 사람들의 이면을 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한 해 전에 작년에 2번 이상 산행을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빵빵한 어깨, 우람한 근육, 새초롬한 몸매를 갖고 있었지만 헬스클럽과 체육관에서 만들어진 유리 체력이었다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 깨지는 거죠. 존 크라카워는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산행은 또 다른 차원의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하고 이 대원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정신도 같이 필요한 사안인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993년 봄에 에베레스트 등정 40주년 15팀의 294명이 네팔 쪽으로 등반을 시도해가지고 27개국 129명이 등정에 성공하는 일도 벌어졌고 1996년 봄에 한 30개 팀 정도가 이제 정상 정복의 트라이를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최소 10개 팀이 상업 등반대였다고 합니다. 순수성을 고집하는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가 상업주의로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무능하고 태만한 가이드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은 물자, 예를 들어서 정상에서 없으면 목숨과도 귀결되는 산소 같은 거, 식량 같은 것도 제대로 올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가이드들은 돈 낸 그 고객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고객들은 버려두고 자기들만 정상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없었나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망쳐가지고 사람들은 중턱에 두고 자기들은 내려가가지고 돈만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상업 등반대이자 이 산행의 등반대장인 로브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로브홀은 1990년 등반대장으로 힐러리 경의 아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제 2달 만에 에베레스트 로체 K2 세계봉을 올라버리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대단한 산악인이죠. 그는 이런 인상적인 등반 경력을 가지고 상업 등반대, 안내 등반, 가이드 등반을 하는 어드벤처 컨설턴츠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상업 등반대의 운영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도로가 160km나 떨어져 있고 그곳에 있는 고객들을 먹이고 재우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로브홀은 탈추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병참 장교급으로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잘 통제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과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셀파들은 베이스 캠프에 출발하면 캠프 아래에서 600m 단위로 캠프 1, 캠프 2, 캠프 4까지 이어지는 곳에 짐을 계속 올려야 되고 물론 그 전에 4개의 ABC 전진 캠프를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되겠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뒤에 4주가 지난 다음에 정상을 공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잡아가는 거죠. 로브홀과 근래에 이제 에베레스트 오르는 대부분 사람들이 따르는 속성 고도 적응 스케줄도 상당히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제 4주 후에 이제 정상 공격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로브홀과 근래에 이제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따르는 스타일인데 이 속성 고도 적응 스케줄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 스케줄을 따를 경우에는 해발 5,200m 정도 되는 시점에서 4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7,300m 위로 하룻밤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고소 적응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정상 등반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파는 이제 고산지대 사는 특별한 종족이죠. 2,000-3,000m 넘는 곳에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 몸이 강건하고 고소병에 아주 강한 사람들로서 이제 에베레스트 등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다가 사망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들도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크레바스가 등반객들만 빠뜨리겠습니까? 셀파도 빠지고 등반객도 빠지겠지만 2달간 셀파 일을 하는 대가로 $1,400에서 $2,500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간 전국민 평균이 $16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는 큰 돈이겠죠. 그래서 이제 셀파들은 베이스 캠프 또는 원정대원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먼저 출발해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에 식량을 보급한다든지 베이스 캠프에 갔을 때 최소한 필요한 막연구, 텐트죠. 그리고 식량, 연료 등등을 이제 들고 가서 대원들이 오자마자 바로 짐을 풀 수 있게 항상 앞에 가서 선발대로 가 있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등반 경로 중에 한 1.5km가 넘는 부분에 픽스로프, 고정로프를 설치해가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잡고 주마르라고 하죠. 요즘 그리그리도 많이 씁니다만 옛날엔 팔자 관계를 썼죠. 그 픽스로프를 설치하는 일, 그 다음에 빙하 표면이 갈라진 크레바스 부분에 60개가 넘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해서 이게 쇠락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길을 냅니다. 돈 버는 재주가 좋은
셀파들의 대장 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본을 좀 단단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셀파의 이 사다로 이제 이름이 나게 되면 많은 아주 수준 높은 등반대들이 높은 임금을 주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과 뭐 취사용품, 연료, 산소통 같은 이런 무겁고 성가신 짐들을 바로 다음 캠프로 계속 올리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일반 등반대는 물론이고 이 상업 원정대는 등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우스콜 7,900m쯤에 자리 잡은 마지막 캠프를 포함해서 모든 캠프에 비풍을 다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상업 등반대와 일반 등반대의 포터, 고속 포터, 셀파를 쓰는 게 뭐가 다른가요? 어쨌든 제3캠프는 아주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유일하게 셀파가 없는 캠프입니다. 이 셀파 업종에서는 이 사나이다운 기백, 기량 뭐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사는 편인데, 남자들이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있어도 잘 얘기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셀파는 고산병에 걸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셀파 중에서도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음 등반 때 요주인물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숨기다가 숨지는 일도 가끔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번엔 에베레스트판 봉이김선 달리기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등반 루트에 널린 장비들을 팔고 길거리에서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빙어와 크레바스는 조심해서 피해가면 되는데, 이 빙폭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등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먼저 올라가가지고 픽스로프를 걸고 주마르나 그리그리를 걸고 이게 레다를 걸어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기술 등반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이 없으면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누군가 먼저 설치해 놓은 장비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데, 쿤부의 아랫부분 끝나는 지점한 그 고도 6,000 정도 되는 시점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데 완전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빙폭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사우스 루트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렵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어서 두려워하는 곳인데, 그게 악명 높은 쿤부 빙폭입니다. 쿤부 빙폭은 하루에 한 90cm에서 120cm, 1m 20이 넘죠? 이만큼씩 빙하가 움직입니다. 그 가파르고 불규칙한 지형을 이제 발작적으로 떨어져 내오는 걸 이제 세락이라고 하는데, 이 세락은 큰 거는 한 3, 4층짜리 빌딩만 한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세락을 만나면 얄짤없이 죽음으로 이르는데, 1963년 이후로 근 20명 가까이 18명이 세락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입산 허가를 받는 사람들의 대장을 모아가지고 한 팀이 이제 길을 열자, 그리고 한 팀이 그 길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계속 유지 보수를 하자. 그래서 다른 팀이 들어올 때 그럼 일정한 비용을 내라 해서 다른 팀에게 한 팀당 맨 처음에는 2,200불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통행료를 징수한 거죠. 근데 이 발상은 역시나 자본주의의 나라 1988년 미국 등반대가 맨 먼저 이 방식을 도입합니다. 개척한 빙폭 루트를 포함해서 이 루트를 가는 길에 $2,000를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흥분한 사람은 이 대회를 이끄는 로브 홀입니다. 미국 팀 등반 리더가 변호사였다고 하네요. 뭐 변호사는 뭐 얼마나 깐깐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 비용을 주겠다, 팀당 $2,000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떼먹었다네요. 근데 하지만 이제 2년 만에 로브 홀은 그 시스템을 시인을 하고 자기가 이 루트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루트를 개척하고 관리를 하면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죠. 근데 1996년 봄에 이제 로브 홀은 이 일을 다른 등반대에다 일을 넘기고 자신은 가이드 등반대에 일반 고객들을 데리고 정상에 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상업 등반대는 6주간 14명의 대원들, 26명의 셀파들을 이제 데리고 운영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이 본부 어드벤처 컨설턴트 캠프를 보면 정신적, 육체적 위안을 줄 수 있는 문명의 기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형 식당 텐트에는 돌로 만든 식당, 뭐 스테레오 사운드가 있는 음악 장치, 도서관, 태양열 지별판으로 침렬하는 밤에 전등도 켤 수 있고, 통신용 텐트에는 위성 기반으로 한 전화, 팩스까지 있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출력물을 뺄 수 있는 프린터는 뭐 당연히 있었겠죠. 주방 셀파들은 그 밥을 하고 이제 끓는 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샤워 시설을 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에도 1980년대에 이미 쿠팡 배송하듯이 DHL로 물건을 쏘듯이 세계 각국에서 DHL로 날아온 우편물들과 화물들이 네팔로 집계를 하면 네팔에서 야크 등에 그걸 실려가지고 같이 베이스 캠프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신선한 빵과 채소가 이제 야크 등에 실려가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과 등반대원들은 넉넉하게 먹고 마시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만들어가면서 등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아침 침낭 속에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차까지 배달을 해서 아침에 차 한 잔을 하면서 얼었던 몸을 녹이고 텐트 밖으로 나오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역시 상업 등반대네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때도 후배들이 먼저 일어나는 후배들이 차를 먼저 끓여가지고 커피나 녹차를 끓여가지고 텐트 문에 이렇게 먼저 넣어주면 마시고 나오는 관례는 우리 쪽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 베이스 캠프가 이제 막 쓰레기장이 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주 많이 깨끗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상업 등반대의 기여도가 큽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한번 왔다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고객을 또 유치하고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난장판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오고 엉망이 됐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줄어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고 로브홀은 무려 누적으로 한 5톤 정도나 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상업 등반대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에베레스트가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1996년 봄쯤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필달에는 적지 않은 몽상가들이 모여 있었죠. 등반 관련 자격이라고는 군살 없는 야윈 몸매, 근육도 제대로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대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부족한 것은 등반 가이드 회사의 고객이 아니라 고객들은 나름 훈련을 하고 거액을 주고 오지요. 그 당시에는 전통 방식으로 조립된 비영리 등반대인 대만 등반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만 등반대는 에베레스트 오르기 전에 훈련 차원에서 맥킨리 등반을 했는데 맥킨리 등반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1년 전이었죠.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대원들 그대로 에베레스트에 부가적인 훈련을 좀 했겠죠. 원정 대비 훈련은. 그 사람들이 곧장 에베레스트 와가지고 저희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산행을 해서 등반을 할 수 있기는커녕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끼치게 하는 등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등반대들을 만나면 저도 산행하면서 이제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는 했는데 이들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이제 오르다가 그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 구해야 되나? 좀 다른 의견이죠. 뭐 아주 높은 수준으로 등반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고 날 게 뻔히 보이는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이제 도움을 주는데 본인들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본인들 등정도 지금 쉽지 않고 그 사람들 도우다가 자기네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데 과연 이걸 아는 척 해야 되느냐 모른 척 해야 되느냐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000m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주위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목숨도 챙기기 힘들 정도로 극한 상황이 오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 도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 외에도 뭐 열심히 걷기만 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와가지고 혼자 오르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었고 단독 등반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18명이나 되는 셀파를 고용해가지고 빅스로프 치고 포터 치고 고소포터 셀파를 이용해가지고 뚜레박처럼 끌려 올라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에베레스트에 와서 오로지 자신의 명성만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넘쳐나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점점 맛이 가고 있었습니다. 산소를 이용한 등반과 무산소 등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무산소 등반이 한 가지 패턴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산소통 관행은 1921년 영국 등반대가 시험 삼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고지성 폐수종 HAPV와 고지성 뇌우종 HACE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안이거든요. 1970년대에는 무산소 등정의 대표주자 라이놀드 메스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78년도에 보조산소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사우스콜과 동남능선을 거쳐서 정상에 오릅니다. 일부 산악인들은 그의 쾌거에 이제 참된 의미의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특히나 이 셀파 가운데 이제 가장 강력한 셀파조차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서양인이 했다는 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텐징 노르게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셀파들은 네팔 정부의 라이놀트 메스너와 하벨러의 이른바 무산소 등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상해달라는 진정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셀파나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에베레스트를 혼자 올라서 그 모든 것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 셀파 포함해서 침묵시켜버립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일군의 야심 있는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는 보조산소 없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이제 대동단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조산소 없이 오르는 게 일종의 의무조항이 돼가고 있습니다. 로브홀 팀의 셀파들은 사우스콜에서는 고객들을 올리는 데에는 산소를 씁니다. 산소통에 163kg를 55개의 산소 탱크에 모아가지고 캠프별로 비축을 해두고 올라가면서 하나씩 씁니다. 이게 많아 보이긴 한데 3명의 가이드, 8명의 고객, 그리고 4명의 셀파가 쓰기에는 만만한 양은 아니죠.
텐트에 누워있을 때도 써야 됩니다. 매일 1인당 4리터의 물을 마시고 산소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뇌세포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피가 걸쭉해지는 현상으로 자칫하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제4 캠프를 출발한 고객들은 3kg짜리 이제 산소 탱크 2개씩을 들고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하산할 때는 셀파들이 사우스 서미트 이제 은닉해준 숨겨놓죠.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세 번째 산소통 3kg짜리를 하나로 교체를 해서 그 산소통으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통당 한 대여섯 시간 쓰게 되니까 세 통이면 3, 6, 18, 18시간을 산소에 의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시나 2시에는 정상을 밟고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1, 2시 오면 못 오르면 하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햇살과 산소 그 두 가지 팩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늦게 오르는 사람이 있고 산소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밤을 만나게 돼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은 빨리 올랐다가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1996년까지 60명의 남녀가 보조산소 없이 정상에 오릅니다. 그 중에 5명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덕분에 4캠프에는 수천 개의 산소통이 버려지는데 1950년 이래 줄창나게 쌓아왔던 것들이죠. 1994년 스콧 피셔의 사가르마타 환경원정대가 그걸 치우자라는 캠페인을 해서 쓰레기를 치운 덕분에 많이 줄었죠. 사우스코어에서 빈 산소통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한 개당 얼마씩 현금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94년과 96년 사이에 사우스코어에 있는 산소통 800개 이상의 산소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상 공격에 나선 작가는 곧장 하산길에 나섰는데 그 길에 이제 구름을 보죠. 남쪽 골짜기에서 구름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봤지만 이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서둘러 하산한 길에 이제 사람들을 대기하다가 같은 대원한테 대기하는 중에는 산소가 아까우니까 좀 산소 탱크를 잠궈달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이제 몽롱한 상태니까 실수로 그걸 완전 개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산소가 이제 바닥에 난 줄 모르니까 등반하는 존 크라카워는 갑자기 의식을 몽롱해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산소를 다 써버린 거죠. 이 같이 가던 등반대원이 노즐을 잠궈야 되는데 완전히 열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 지점에 이제 8명 고객도 중도에 이제 오르다가 지친 사람, 못 오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막 섞여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캠프4로 내려오는데 보급품이 이제 쌓여져 있는 그 탱크 있는 곳에 같은 대원이 있어서 산소가 가득 들어있는 탱크가 몇 개 되는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를 한 사람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했고 이 사람도 정확하게 빈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믿어버린 거죠. 둘 다 몽롱하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다행히 존 크라카워는 이제 무산소로 등반하는 사람들이 하산하는 등반객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산소를 받아가지고 겨우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산을 등정한 존 크라카워는 이제 매혹적인 기분, 공포, 이상한 감정이 뒤섞인 심정으로 비현실적인 사태를 주시하면서 탈진한 상태에서 겨우 극적으로 캠프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시점, 완전히 탈진돼서 이제 그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렸다 그러네요. 그 사이에 비로소 19명의 남녀들이 그 눈사태, 눈폭풍 속에 조난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는 건 알았지만 대부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등반대들은 대부분 이제 5월에 이제 정상 공격을 잡고 그 이전의 날짜로 백데이트를 해서 뭐 6주 전에 올라가고 4주 전에 올라가고 이런 계획을 잡습니다. 왜 5월인가 하면은 처음 이제 그 로브홀도 예상 등정일이 5월 10일로 계획을 했는데 로브홀은 4번 이제 에베레스트에 올랐는데 그 중에 2번이 5월 10일 날 올랐던 겁니다. 5월 10일이 로브홀한테는 길일이었던 거죠. 현실적인 이유는 해마다 이제 밀려왔다 밀려가는 계절풍이 있는데 벵골만에서 형성하는 계절풍이 제트기류 에베레스트 상단에 부는 아주 빠르고 고약한 바람을 벵골만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티베트 북쪽으로 싹 올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에 에베레스트에는 잠깐 평온한 기간이 생기는데 그게 5월입니다. 물론 이제 밀고 당기는 거 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형성되고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 등반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하는데 1년 내내 이제 허리케인에 맞먹는 바람이 부는데 5월 초만 유일하게 그 제트 기류가 살짝 물러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오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련적인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의 등반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비슷한 날짜에 정상을 등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정상이 병목 현상이 나고 대기줄이 생기고 조난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브홀은 이제 정상에서 이런 대기,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등반대 대장들을 소집시킵니다. 대규모 회의를 하죠. 스톡홀름에서 네팔까지 혼자서 걸어온 젊은이를 5월 3일 날 가장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에서 온 팀을 두 번째 올라가라. 그리고 5월
5월 8, 9일에는 IMAX 팀, 5월 10일에는 로브홀 팀하고 피셔 팀이 같이 올라가겠다. 미국 2개 팀과 영국 상업팀, 타이완 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5월 10일은 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신사협정이 맺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왔던 남아프리카 팀이 있었는데 이안 우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장이 언제고 자기는 기분 좋은 올라갈 테니까 난 뭐 태클 걸지 마. 나는 내 엄마 외에 난 내일 갈 거야 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결국 이 대회는 올라가지 못하죠 아예. 그래서 어쨌든 로브홀은 이놈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5월 10일 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산악인들 사이에 꼽히는 우정을 이제 아구에라고 하고 산악인의 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등산의 매력의 상당 부분은 산에서 인간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산행을 할 때는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출발, 등정, 하산. 산행관계에서 이 어려운 목숨을 서로 담보를 하고 나의 목숨을 빌레이를 보고 있는 확보를 보고 있는 동반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그 정이 상당히 끈끈합니다. 이 자일 로프의 그 정이 전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 우정은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을 하면서 나누는 전우두라고 형성되는 그런 끈끈한 애정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인간관계는 상당히 끈끈하고 오래가고 무겁고 단단합니다. 다른 관계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산이라는 그 도전 자체가 이 연결고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일이 어긋날 경우에는 최후까지 힘겨운 고투가 계속될 것이다. 많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생존할 수 있다. 자연이 응징하고자 작정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몸에 닥친 그 고통과 피로를 무시하고 무조건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그 심각한 위험이 닥칠 거라고 예고를 미리 해주는 그 사인도 소홀히 봐넘기는 게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두 번쯤 만나는 딜레마인데 핵심이 이제 여기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혹독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8,000m가 넘는 곳에서는 적절한 열정과 무모한 정상 정복의 이 열정이 경계선은 좀 애매해지거든요. 모호해지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빌달에서는 시체들이 질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 크라카우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 인투 더 틴 에어에 대해서 잠깐 열어봤습니다. 전문 산악인은 물론이고 일반 산악인, 등산 애호가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존 크라카우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 마칩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저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